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의 오민재입니다. 전 세계 경제 시장을 흔드는 또 하나의 축,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코인 시장과 관련된 7가지 이슈들 그리고 흐름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이 시티그룹이 비트코인의 12개월 목표가를 14만 3천 달러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비트코인의 향후 12개월 목표가로 14만 3천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현재 가격이 8만 8천 달러대인 것을 비교를 한다면 이 6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티그룹의 알렉스 샌더스 분석팀은 이번 전망의 핵심 근거로 규제 명확화 그리고 ETF 자금 유입을 꼽았습니다. 시티는 특히 내년 2분기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이번 이미 하원을 통과한 명확성 법안 이 클래리티 액트가 최종 세명이 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 자금 유입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또 시티그룹은 시나리오별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18만 9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고요. 이 투자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이 7만 8,500달러까지 약 10%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시티그룹은 향후 1년은 가격보다는 규제 그리고 자금 흐름이 방향을 결정할 시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이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다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암호화폐 존재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C 올해 전체 ETF 자금 유입 순위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에만 약 250억 달러가 순유입이 된 건데요. 이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단기적인 가격보다 투자자들의 신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알트코인 쪽에서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XRP 현물 ETF는 출시 이후 12억 달러의 누적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캐너리 캐피털의 상품은 운용자산 기준 3억 달러를 넘기면서 주요 알트코인 ETF 가운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기술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양자 컴퓨팅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아래로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는 RWA, 실물 연계 자산 시장이 주목받는다. 이렇게도 보여졌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은 RWA 시장이 2030년도까지 최대 1000배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규제 정비 그리고 인프라의 안정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전통 금융자산의 온체인 이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자금 유입 그리고 구조적 변화 그리고 기술 리스크가 동시에 교차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연말 또 연초 이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나아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ETF 이야기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XRP 현물 ETF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출시된 XRP 현물 ETF에 단기간에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조 6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까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됐다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매우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ETF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되었음에도 XRP의 가격은 여전히 2달러 아래에서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현재 운용 규모를 보면은 캐너리 캐피털이 3억 3천만 달러로 가장 크고요. 21 쉐어즈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여러 운용사로 자금이 고르게 분산되고 있다라는 점은 기관 수요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꼽히게 됩니다. ETF 유입은 분명 이 매수 요인으로 보이지만 현물 시장 전체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만큼의 단독 촉매로 작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과제는 바로 XRP만의 투자 서사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명확한 내러티브를 가진 것과 달리 XRP는 송금, 결제 인프라라는 실사용 가치가 아직까지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번에 12억 달러 유입을 XRP의 출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실제 결제 채택 확대 그리고 변동성의 완화가 맞물리게 된다면 ETF 자금이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XRP, ETF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XRP 레저까지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암호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XRP 레저의 개발진들이 새로운 보안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핵심은 바로 단일 사용키, 싱글 유즈키 방식인데 이 거래마다 서명키를 바꾸고요. 또 한 번 쓰면 바로 폐기하는 구조로 네트워크 전체를 바꾸지 않고 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보안 업그레이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방식은 새로운 암호의 알고리즘을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거래 필드를 확장해서 서명키를 순환시키는 건데 이 공개키가 노출되더라도 XRP 레저, 이 XRPL의 빠른 거래 확정 속도를 활용해서 공격자가 개입할 시간을 이 단적으로 줄인다라는 논리입니다. 또 운용의 구조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계정은 복구용 키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요. 거래마다 미리 준비된 단일 키로 서명을 한 뒤 즉시 이 폐기하는 체인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키 노출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접근인데 하지만 개발진들은 만능 해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멀티시그 계정이나 아니면 키 관리 실수 등 운영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나온 이 업그레이드 제안은 양자 위협을 막연한 경고가 아닌 현실적인 설계로 대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의무가 아닌 선택형 보안이다라는 점에서 XRP 레저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XRP 레저는 또 어떻게 될지 이 양자 암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XRP 이야기들 해봤고요. 이번에는 JP 모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JP 모건이 스테이블 코인 1조 달러 전망에 이 과도한 낙관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1조 달러 시장 전망에 대해서 JP 모건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모습입니다. 이 미국의 최대 은행이죠.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8년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달러 수준인데 이 USDT 그리고 USDC를 중심으로 최근 1년간 약 1천억 달러가 늘긴 했지만 이 JP 모건은 성장의 속도보다는 구조를 살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라본 핵심은 회전율인데요. JP모건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에 널리 쓰이더라도 발행 잔액이 반드시 폭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자금이 빠르게 순환을 한다면 적은 잔액으로도 이 대규모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실제로 테더의 회전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10조 달러 규모의 국경 간 결제도 약 2천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분하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JP모건은 2028년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를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JP모건은 스테이블 코인이 독립적으로 폭증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흐름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과도한 기대보다는 정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실제 사용 구조를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번째 주제로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는 이 코인베이스 종합금융 플랫폼 전략 공식화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종합금융 플랫폼 전략을 공식화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서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예측 시장까지 모두 아우르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앱에 이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이 달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주식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고요. 수수료는 무료, 또 일부 종목은 주 5일 24시간 거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향후에는 ETF까지 거래 대상을 넓히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내년도 초에는 미국 외 지역을 대상으로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도 함께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예측 시장 서비스도 함께 도입이 됐습니다. 미국 플랫폼 칼시를 기반으로 경제나 사회 이슈, 이 결과를 예측하는 건데요. 이 여기에 솔라나 기반 덱스, 이 파생 상품 확대, 그리고 자체 블록체인인 베이스의 글로벌 확장도 함께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바로 규제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투자은행 맥쿼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클래리티 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살펴봤고요. 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사실상 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규제 인사들의 업계 이동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CFTC 위원장 직무대행 이 캐롤라인 팜은 임기 종료 후 가상자산 결제 기업인 문페이 합류를 또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거래소에서 금융 인프라 경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떻게 나아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번째 주제 다뤄봤고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로는 이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으로 올해 최소 27억 달러를 해킹했다라고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이 최소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4조 원인데 이 절반 이상이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 TRM 랩스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간 가상자산의 해킹을 무기 개발 그리고 외화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전략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공격 대상은 소규모 디파이 서비스에서 대형 이 중앙화 거래소로 완전히 이동을 했는데 이 지난 2월에 발생했던 이 바이비트 해킹 한 건만으로만 15억 달러를 탈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공격 방식도 정교해졌다고 합니다. 이 개발자들에게 가짜 채용이나 투자를 제한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코드에서 자산까지 전략도 활용이 됐습니다. 이 탈취 자금의 세탁 경로 역시 진화했다고 하는데 이 과거의 믹싱 서비스 대신 이번에는 중국의 지하 금융망, 이른바 차이니스 런드로맷을 활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TRM 랩스는 북한의 해킹이 단순 범죄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전략 작전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국경을 넘는 공조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마지막 주제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7가지 이슈들 그리고 흐름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민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